방금 소개받은 환경운동연합의 우선 연구 재련소 환경운동 실패를 좀 약간 내용을 조금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목적으로 좀 관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가 발제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사고 재련소가 왜 환경오염이 시킬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왜 폐쇄를 주장하는지. 사실 거기는 재련소가 추가적으로는 워낙 과거에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재료가 없었을 때 들어갔던 곳이고요. 근데 추가로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2013년부터 지금 대성공장이 추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입지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환경오염을 끊임없이 유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실 환경오염을 피해가 미치는 기업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환경오염과 무관하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의 주범을 기존의 광산으로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 2013년부터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환경단체, 그래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영풍 토지련소의 환경오염 실태와 주민 피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풍 확보재련소는요, 환경오염을 정말 최소한도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나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환경 관련 법 기준을 잘 지켰는지,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을 했었는지라고 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환경사고 얼마든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빈도라든지 아예 대규모 공장을 불법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영풍 확보는 불법을 기업 운영 수단의 하나로, 이익 창출의 수단의 하나로 여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관련 소송을 통해서 정말 이 환경 피해에 관한 오염을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석고가 실질적으로 정화 명령을 수행하고 강제 집행이라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한 비용을 구상권을 발휘해서 수혜라도 받아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차적인 조사가 2017년에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저희는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목차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영풍 재련소의 지리적인 일반 특성과 그리고 현황 영풍 특허 재련소가 어떤 공정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가장 명백한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은 날아갈 수 있고 수질오염은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토양오염만큼은 바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토양오염의 현황,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식생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식생피해하고 그 영풍 석고재련소에서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폐금속광산의 조사 결과 말씀드리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재련소 지역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요. 그리고 영풍 석고재련소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 자료 요구를 하면 2014년 이전에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각종 언론사에서 47년 동안 영풍 석고재련소의 오염 실태와 그 범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증거 자료, 입증 자료로서 국회 한정희 의원님이 2014년 발표한 내용과 그리고 2018년에 대구지방 환경청과 경북도청이 합동 점검 결과 조치 내용, 그리고 영풍 대구지방 환경청이 최근에 밝혀낸 침출수 조사 관련된 내용과 마지막으로 제3공장의 불법 건축 현황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영풍 석고재련소의 정경부착이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실제 일요일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풍 석고재련소는 2021년까지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허가를 지금 후퇴하고 있는데요. 그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할 텐데요. 9페이지를 보시면 워낙에 여러분 석보면요, 이게 같은 분들은 기업도시라고 하셔요. 근데 기업도시지만 그만큼의 10개의 면 중에서 인구는 8번째로 작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잘 사냐, 그 현장을 다루시는 참담합니다. 그게 과연 기업도시인지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10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학부대로서가요, 낙동강 최상위라고 하는데요. 바로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천인데요. 그 황지천이 바로 석구재련소의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구재련소의 사진이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굉장히 물줄기가 흐르는 데가 바로 하천입니다. 여기 석구재련소는 하천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그리고 거기 내에 폐기물을 매립해서 공장을 설립한 그런 회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곡 옆에 협곡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석고재련소 1공장 사이의 나무나 이런 소나무 군락들은 이미 다 폐사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상공장 자체는 보존산지이면서 철도부지이고 그리고 수위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 상공장이 2013년부터 공법으로 건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1공장이 가동된 거는 1970년이고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3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준공 상태로 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임시 운영이라는 명목상으로 운영됐고 지금 현재는 양성화된 상황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1,140여 명이지만 석고재련소의 상등 인력은 140명이고 그보다 많은 수가 협력업체와 공사업체,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 시설이요. 석고재련소에서 문제 얘기하니까 폐수 무방류 시설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수도는 13페이지에도 나왔지만 대기 배출소로 환경업체 중에서는 구분됩니다. 1종이 15개, 그리고 2종이 7개 이런 형태로 배출시설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1종은 연 80톤 규모의 특정 대기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으로서 영풍 석고재련소의 공장 규모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워낙에 그 원광석을 용유, 재련해가지고 그 아연계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리, 아연, 카드뮴과 또 화합물들이고요. 이 화합물들의 특징은 대기든, 토양이든, 그리고 수질에든 다 치명적인 유해 화학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출된 화학물질이 주로 대기 오염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 나와 있고 폐기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 무배출 시설로 이것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은 상당한 왜곡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기 배출은 그 주변이 워낙 협곡이다 보니까 넓게 확산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나무나 토양에 흡착해서 가무실에 협곡을 따라서 낙동강 본류로 함유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적인 피해로서 산림이 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영풍 석고재련소의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양오염 정화 명령 이미 전밀조사를 거쳐서요. 원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환경부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되게 되면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미 2015년도에 받았던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2017년에 발표된 환경부의 그 조사 결과 환경부의 제기했던 모델 등 결과 토양오염 조사와 토양오염 주변 조사 결과에 관한 두 가지 자료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1공장, 2공장, 3공장하고 이게 원광석, 보광장, 이렇게 삭보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다 토양오염 시정 정화 명령을 받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장 밑바닥이
불법 폐기물 매립이 아닌 이상 분당 부지와 정확하게 위치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워낙에 하천 부지로서 성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불법 폐기물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알다시피 태양오염 정화 명령을 받으면 2년 내에 정화를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2018년 11월까지 정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물 밑에 있는 토양오염은 정화하지 않고 관리만 하다가 이상하게 하는 걸로 추진하다가 저희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발각을 해서 시행령 개정이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대기 물질과 관련해서도 대기오염은 특징이 있습니다. 입자상 물질 좀 무거운 거, 가스상 물질 좀 가벼운 거. 가벼운 거는 3kg에서 4kg까지 가고 있고요. 무거운 거는 1.5kg에서 2kg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기준은 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까지가 될 수 있는 대책 기준도 조사 지점의 14%에 이르고요. 나머지 76%, 나머지 중에 76.8%는 우려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이대로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우려 기준이 대책 기준으로 그렇게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석고제련소의 오염과 관련해서 복합오염, 카드뮴과 해서 복합오염 같은 경우에는 기여율이 52%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공장 바닥의 토양오염과 그 주변의 간격 3에서 4km까지 봤을 때 여기 석고제련소의 오염 기여도가 52%, 특히 카드뮴하고 2마디 이상의 중금속 오염이 됐을 경우에 석고의 기여율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19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그 중에서 지금 여부 석고제련소를 중심으로 해서 2구역, 좀 더 떨어져 있지만 지금 2구역에도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A구역, 두 번째, 그리고 3구역 해가지고 오염이 실질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바로 그 구역, 20페이지가 구역에 대한 설명이고 21페이지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연 복합 오염에 대해서 기여율을 보시면 평균은 50% 이내이나 실질적으로 A구역 같은 경우는 83%, B구역은 79%, 2구역은 83%까지 석고제련소의 기여율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석고제련소의 식생태입니다. 바로 굴뚝에서 그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바람이라든지 그런 기후 특성에 따라서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 확산돼서 주변에 숲으로 그렇게 다니고요. 훼손지하고 대조지를 비교해 본 것이고 지금 2008년도 자료를 보면 흑백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푸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가고 2015년 와서는 거의 헐벗은 단계까지 온 것을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23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그 식생 훼손지에 진짜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했고 사망 사고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서 피해가 덜하지만 하엽시도 이렇게 피해를 200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태계 미치는 피해 단계 평가에서 3단계 죽음에 이른다 그 부분이 지금 자료에서 잘렸는데요. 지금 석고제련소는 3단계 판정을 받은 주변에 살인 3단계 판정을 받은 그 부분으로서의 원인으로서는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이 유력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실질적인 진상 규명을 원인 규명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요, 폐금속광산 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여기 석고제련소는 주변에 광산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산에서 나온 카드뮴이나 납이나 비소나 이런 부분하고 그 광산을 원료로 재련화해서 그 물건을 만드는 영구 석고제련소는 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염하고 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고제련소는 그거를 기하로 무조건 폐 광산의 모든 것들을 인재를 다 원인을 떨어뜨리는데요. 실제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은 각 오염원들은 페이지 수
보시면요. 석포로부터 이격거리가 적게는 6.4km에서 많게는 18km까지 이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구 석포제련소의 직접적인 피해로 예상 범위는 최대 4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구 석포제련소 4km 내에 있는 광산이 없음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자료 재련소로부터 반경 1km 내에 석포 주민들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8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아까 안타깝게도 이번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비율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서 저희가 유의미한 것은 우리나라 평균 국민들 중에 이걸 체계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름이 사람 몸속에 나올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2012년부터 14년까지 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요즘 카드름은 석포 주민들이 3.4배가 높고요. 그리고 혈중 납병에는 2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재련소의 근무 경력이 있고 그리고 노출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그 생체 시료에서 카드름이나 납의 농도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 특히 거리와 가까울수록 더 많은 피해가 카드름이나 납에 노출되었다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재련소 근무 경력이 있는 주민을 제외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역에서 농사는 불가합니다. 일을 하려면 재련소에서 협력업체를 일을 하든 다른 형태의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근무력이 평생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을 다 제외한 결과라는 것도 되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 31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농도로 추적된 그런 분들의 경우가 한 70명 정도가 있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독일, 저희 나라는 기준이 없는데요. 카드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독일 기준, 그러니까 몸에 매우 나쁜 기준을 능가하시는 분들이 이 38% 중에서도 70명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동안 47년 동안 지금 문제되어져 왔었는데요. 이번에 18년도에 그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한 것 중에서 셀레늄 오염물질 배출이 있었는데요. 이거 2012년에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 이외에도 황산, 탱크우리 전북 사고부터 시작해서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유기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신문에 그 불법 행위들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시면요. 대표적인 게 201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36페이지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도관중의 공장원인데요. 여기는 상당한 진분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적정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공정 원인을 보관하고 적당 양중 기준치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렸고요. 그리고 우수관로에 우수는 공장 폐수와 우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수에 이렇게 많은 공장 원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영구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 물질도 많고 그 내로 떨어지는 것도 많지만 비산되는 것도 많습니다. 승하차 관련해서 비산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수 관로로 유출되고 아예 그 공단 그 밑으로 그냥 막 떨어져서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저희 환경단체들 이렇게 발각해서 수거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36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고요. 비슷하게 비밀보관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방문시설, 최종 방문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유출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 배출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요. 3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지금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더니 여기서 토양오염 정화는 하지 않고 하는데 주변에 차수막을 한 부분인데요. 그 차수막 인근에서 지금 침출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보통은 그 차수막을 설치할 때 바닥까지를 해가지고 그 위에 그 폐기물을 놓고 그에 대한 침출수가 남은 것을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요. 여기서는 이미 불법으로 매입된 것을 이렇게 차수막만 친다고 해서 이 오염이 확산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주변에 그 지하수로 인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침출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침출수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 조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42페이지를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상대장 너무나 어려운데요. 상대장 도시에 3분이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는 소규모 4종 이상의 연 8톤 정도의 대기 배출 업종을 허가를 받아놓고서요. 연 80톤 이상의 위쪽 배출시설을 대기 오염, 그것도 유해대기 오염물질 불법 공장을 건축하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14억만 내고 그것이 끝날 일인가 봐요. 이거는 거의 무법 천지를 떠나서 이거는 환경 정의를 떠나서 특혜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 영풍 석구재련소와 영풍그룹이 그 고려 아연 포함해가지고 사회이사로 정관계 예사들을 어떻게 고용하였는지 나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상공장을 제일의 당시에는 그 수도권에 있는 굉장히 그 시어분단에 있는 환경 관련 경위, 지방 환경청장이 같이 사회이사로 있는데 그런 불법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40페이지 통합 관련 부분인데요. 영풍재련소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희를 무례하고 일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사실 영풍재련소는 지금 당장이라도 통합 가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2021년도로 다 받아야 되고 그게 1년이 걸리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공장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야지만이 인허가를 2021년에 다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시간 끌기와 소송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발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풍재련소의 영광 실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석고재련소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전공이 재련과입니다. 그래서 철금속, 재련소는 우리가 말하는 토암개철, 그게 철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재련소는 비철금속을 만드는 이 재련소라는 것은 상당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쉽게 생각하시면 화학공장에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히 나오겠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2006년도에 지급된 만이라는 그 단체에 몸을 담았는데 그때 이 스포츠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같은 중경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대세가 좀 한다고 겨울에 스포츠에서 정말 춥더라고요. 공장을 왔는데 여기 왜 이런 공장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게 돌아가서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 세변에서 사회가 됐습니다. 그때는 내 박사님도 사실 감사드리고 내 머리끈이 풀었다가 토론자 안에 아주 사실 제가 이 토론자와 발제자가 선보다는 좀 슬퍼지를 좀 비난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상당히 두편부당하게 한 번씩은 슬퍼지를 좀 천도 한번 들어볼 작설입니다. 그래야지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인 변호사님의 킹선물이라는 오염에 대한 법률적 대응 강화가 아닌데요.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5분 시키고요.
네, 백승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연풍석포재련소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률 대응을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연풍석포재련소가 어떤 회사인지, 그다음에 지금 3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3건의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짚어본 다음에 정부의 지금 정책 개선 대책 추진 상황도 살펴보고요. 최종적으로 필요한 법률 대응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PPT가 나와서 먼저 계속 자료를 보시는데 앞에 사진 잠깐 보여드리고 사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 석포재련소가 이렇게 식수원 최상위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10월달, 11월달 두 번 시민조사단과 함께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요. 현장에 가보면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왜 이런 공장이 있나? 최소한 여기에 있을 공장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석포재련소가 있는 위치를 멀리서부터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농공이고 이제 낙동강 줄기가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태백 바로 밑에 경북 봉화 제일 북단에 이제 재련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조금씩 확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 봉화에 이르는 낙동강 이 계곡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협곡입니다. 그 최상단에 있고요. 다음에 예, 또 더 확대하면은 예, 여기 앞에만 좀 보여주십시오. 예, 더 확대하면은 뒤에 이제 또 토론자님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재련소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1공장, 2공장, 3공장이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이게 몇 년 전 2017년 10월달 구글 사진인데요. 이쪽은 이제 풀이 나무가 파란데 주변에는 이렇죠. 실제 가보니까 나무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확대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1공장이고 그 맞은편에 2공장 그리고 저 안쪽에 3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쪽이 이제 석포역이죠. 예, 다음에 그 연풍재련소 회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회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PPT부터 자리 때문에요. 먼저 다 보여드리고 앉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세계 초유의 친환경 기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가전, 건설 사업 등에 골고루 많이 쓰입니다. 그 기초 재료인 아연 괴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요. 재무정보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이 고순도 아연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련소가 생산하는 제품들이고요. 재무정보 중에서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2017년도 1년 동안 연 매출이 3조 7천억이 넘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이제 연 매출 1조 4천억이라는 기사가 많던데, 그게 아마 연풍재련소가 20일간 조업을 중지하면 수개월 조업을 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연매출 1조 4천억에 이른다라는 연풍의 주장이 좀 와전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요. 네, 연역을 보면 1970년에 석포재련소를 준공했고요. 그 다음에 2공장, 3공장. 네, 74년에는 자매회사인 고려아연도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15년에 이제 굴티도 준공을 했고요. 2008년에 벌써 5억 불
수출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입니다. 굉장히 대기업입니다. 예, 다음. 요거는 지금 이 자리에도 참석해 계시는 사진작가이자 카톨릭 뉴스 기자인 이제 장gen식 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인데요. 맑은 날은 연기가 좀 덜 나옵니다. 예, 재련소가 이제 연기를 덜 내보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요거는 지난주에 비가 한번 왔잖아요. 그날 저녁에 작가님이 재련소 인근 산에 직접 올라가서 비 오는 날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맑은 날하고 많이 다르죠. 사진을 몇 장 더 넘겨주시죠.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또. 예, 또 넘겨주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머지 두 개 표는 발표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서는 51페이지부터가 제 발표문이고요. 글의 그림을 적어놨습니다. 글을 읽으면 듣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낙동강이 가락의 동쪽에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더라고요. 가락은 이제 경상도 지역에 이제 가야를 달리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제일 긴 강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변호사들은 항상 남의 인생에 남의 문제를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풍석포 재련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먹는 낙동강 물에 재련소가 이 물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남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먹는 물, 또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문제라서 좀 관심을 갖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아연 재련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연의 원료가 되는 정광이라는 원석을 공장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걸 가져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밀가루보다 더 미세한 원광, 정광 가루가 날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 원석을 들여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을 사용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필요한 물질, 아연 위주로 추출을 하고 나면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용했던 물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빼내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버려야 됩니다. 요게 이제 간단한 공정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원석을 들여올 때 가루가 비산되는 문제,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나서 남는 물과 찌꺼기를 처리하는 문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식수원 최상류에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연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살아왔고요. 거기 공장이 48년 동안 있었으면 당연히 알아서 잘 안 했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좀 알아가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연풍석포 재련소의 법적인 명칭은 주식회사 연풍입니다. 주식회사 연풍은 동화군 석포면에 운영하고 있는 재련소를 석포 재련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민들과 이제 관계단체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연풍 석포 재련소 이렇게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풍은 48년에 설립돼서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석포면이 이제 재련소는 1970년에 준공을 했는데 아연괴뿐만 아니라 황산동, 전기동, 임듐, 부산물 이런 이제 비철금속을 많이 생산하는 종합기업입니다. 코스피 상장도 돼 있고 자본금은 등기부 때 보니까 92억인데
연매출은 이제 또 연결 기준으로 3조 7천억 가량이고요. 고려아연이나 이제 유명한 영풍문고를 포함해서 계열사가 24개입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재계 한 20여 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영풍재련소가 그러면 환경을 오염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많이 오염했다고 주장해왔죠. 주로 아까 말씀드린 전광가루, 그 다음에 물의 수증기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그 다음 중금속 폐수, 중금속 슬러지가 이제 많이 배출된다고 주장했는데, 공장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따져보면 서포면 일대 가장 중금속 오염 심각하고요. 그다음 재련소에서 안동댐까지가 7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 70km 구간 중금속 오염이 심각해서 다슬기가 남았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요. 재련소 위로는 다슬기가 많다고. 안동댐 자체, 이 안동댐이 이제 수십 년간 그 70km를 흘러온 물이 거기서 이제 머무르다 보니까 그 중금속이 포함된 중금속 성분들이 안동댐에 이제 수십 년간 쭉 침전이 되겠죠. 그래서 안동댐 하류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큰 다행입니다. 거기서 한번 침전시켜주는 있고 걸른 물을 먹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월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안동댐 자체에 이제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 영풍석고재련소는 그동안에 이런 이제 환경 오염 주장들은 근거가 없거나 과장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오염이 된 것들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태백 광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농지에서 사용하는 농약 비료 때문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주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자료가 확보가 됩니다. 최근에 판결을 통해서 이 영풍재련소 부지의 토양이 중금속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 자료가 이제 판결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 판결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소송이 현재도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그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료들은요. 먼저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토양 오염 관련이 있고 폐수 무단 방류를 주 원인으로 한 조 정지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토양 오염 관련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요. 2014년 6월 30일에 시민과 이제 환경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영풍재련소 토양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더니 권익위원회가 봉화군에 신고사실 접수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7월 달에 봉화군과 경상북도를 포함한 이제 관계기관들이 합동 단속을 실시를 했는데요. 1공장하고 3공장에 어떤 지점에 그 보관장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더니 토양환경보전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1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봉화군이 2014년 7월 달에 재련소에 토양 정밀 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재련소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토양 정밀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가 2015년 3월 23일에 영풍재련소로부터 봉화군에 제출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최대 토양환경보전 법령이 정하는 기준치에 최대 414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이제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풍재련소는 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 달에 자진 신고를 합니다. 봉화군에 1, 2공장도 중금속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해서 봉화군이 거기에 대해서도 토양 정밀 조사를 명했고요. 결과를 받아보니까 최대 71배 중금속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공화부는 2015년 4월 달과 7월 달에 각각 영풍재련소에 오염된 토양들을 2017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각각 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풍재련소는 그동안 이제 정화 작업은 하지 않았고요. 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받아서 2017년 3월 달에 건물이 있거나 도로가 포장된 데는 정화를 못하겠다. 그런 게 없는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를 굴착해서 씻어내겠다. 씻어내는 방법으로 이제 정화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봉화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화 기간 명령상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 2017년 5월 달에 정화 기간을 2년씩 연장해달라는 행정소송 봉화군에 신청했는데 봉화군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이 토양 정밀 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시민과 이제 단체가 봉화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봉화군이 이미 주요 수치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이제 공개하겠다고 결정을 하자 재련소는 다시 그 정보 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집행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양 오염 관련입니다. 다음은 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서는요. 간단하게 줄여야 되겠네요. 폐수는 올해 2월 달에 영풍석도 재련소가 70톤의 중금속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그거를 은폐를 하려고 뚝을 터뜨리고 포크레인을 계곡에 집어넣어가지고 흙탕물을 막 일으킵니다. 근데 주민들이 그거를 신고를 했어요. 경상북도에. 그래서 경상북도가 합동 조사를 벌여서 58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1번이 배출 허용 기준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해서 조업 정지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방지 시설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최종 방류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해서 또다시 조업 정지 10일이 추가됐는데 요 4번은 1번이 적발되고 나서 재련소가 이제 조치 다 했다 해가지고 경상북도가 확인하러 갔더니 확인하러 간 자리에서 이게 최종 방류가 안 거치고 막 배출되는데 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지사가 조업 20일간의 조업 정지를 명하자 영풍재련소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이 되었고 최근에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그 취지는 오염 안 했다는 걸 못 다투어져 전사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징금으로 돈으로 대신 해달라 그렇게 됐습니다. 5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방금 말씀드린 그 사유들을 원인으로 해서 주식회사 영풍이 봉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 기간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고요. 1심 영풍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이것도 1심 영풍이 이기고 2심 계속 중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요거는 행정심판 영풍이 졌고요. 행정소송은 얼마 전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오염 실패와 단서를 보면요. 시간 관계상 올려버리셨군요.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 들어있는 표입니다. 중금속 물질 보면 비소, 아연, 카드뮴, 구리, 납, 수은 6가지고요.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카드뮴의 아래쪽 난을 보시면
4146.25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414배죠. 예, 요게 이제 가장 많은 검출된 중금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면적이 보관장 2개 합해서 22,000제곱미터인데요.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피파 규격의 축구장 하나가 면적이 7,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22,000이니까 축구장 한 3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2페이지 보시면은요. 1공장, 2공장의 중금속 오염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높은 것만 보시면 카드뮴 2공장의 71배입니다. 면적이 3만 제곱미터니까 축구장 4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해야 될 문서들은 정보 공개 결정 처분 취소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그 영풍이 이제 공개를 꺼리고 있는 그 자료들을 우선 확보해야 되겠고요. 63페이지부터 있는 정부의 대책 추진 현황은 자료로 배치하겠습니다. 64페이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필요한 법률대로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현재 행정청과 영풍이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직접 행정청을 대리하거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법원에 현출하기 위해서 참가를 신청해야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시면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최근 5년간 46건 내지 48건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하나씩 사실관계 위반 사유와 어떠한 행정처분 또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처분과 처벌이 가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 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나번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공해 소송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다 입증한다는 것은 물론 인과관계 이제 완화시켜주지만 그래도 승소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누진제 소송에서 소송은 패소했지만 결국 누진제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듯이 소송이 반드시 승소해야만 어떤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어서 실제 승소도 목표로 하고 또 이외에 국민적으로 공론화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석포면 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주고 또 영풍석포 재련소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줘서 최소한 이 식손 최상류에서 이전을 하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 거기서만큼은 공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손해배상 소송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